스마트 시대에 딱 맞는 부동산 거래 방법. 부동산 전자계약. 온라인 서명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거래사고 위험 없는 안전거래 지원. 부동산 계약 관련 신고 신청 자동화로 부동산 거래 시 놓치는 부분 없이 알아서 관리해주고 우대금리 혜택과 각종 할인으로 경제적 혜택까지.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각종 부동산 거래 모두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로 편하게 하세요. 편리한 거래, 안전한 계약, 경제적 혜택.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검색창에 부동산 전자계약. 지금 검색해보세요.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보러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설렘 뒤에는 허위 매물, 부동산 사기 등 예상치 못한 위험도 숨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함정, 그리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오늘은 박수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제 3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학기 그리고 인사 발령이 겹치면서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한바탕 이사 시즌이 지나고 나면 혹시 계약 관련해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 허위 매물이다, 전세 사기다 이런 뉴스들이 판을 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에게 굳이 상담을 찾아오지 않았을 법한 그런 사안인 경우에도 요즘에는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불안감이 자꾸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약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들도 많고 집 컨디션이 계약했을 때와 다른 상태다,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전과 달리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애초에 계약을 할 때부터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워낙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거래다 보니까 이런 이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 사전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전자계약보다는 그냥 부동산 가가지고 네. 종이에다가 서면 거래하고 사인하는 게 익숙한데 이 전자계약이 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어떤 장점이 있어서 선호하는 건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전자계약은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종이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자격자인 공인중개사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도 벌써 50만 건 넘게 전자계약이 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 가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참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가짜 공인중개사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사무장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무 직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실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왜 이렇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게 계약서를 썼을까 싶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무자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서의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중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 계약을 활용하시면 이런 이중 계약이라든지 계약서의 위조, 변조 여부를 싹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출 금리 부분에서 훨씬 더 혜택이 많다라고 합니다. 수수료 부분도 절감을 좀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전자계약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용 부담도 큰데 대출 이자나 수수료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전자계약으로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사실 집을 구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복병은 바로 허위 매물인데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을 찾던 A씨. 시세보다 5천만 원 저렴한 아파트를 발견했는데요. 급전세, 빠른 계약 가능이라는 문구를 확인한 A씨는 곧바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방문해 보니까 그 매물은 방금 계약됐다면서 비슷한 구조의 다른 집을 소개했는데요. 해당 매물은 가격이 더 비쌌고 내부 상태도 광고된 집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A씨는 광고 보고 왔다면서 항의했지만 중개사는 인터넷은 실시간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라며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거
허위 매물 아닌가요? 네, 변호사님. 온라인에서 실제로 너무 매력적이야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의 좋은 그 물건을 확인하고 직접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해당 물건이 아닌 다른 집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허위 매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허위 매물인데요. 허위 매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는 애초에 그 매물이 존재하지조차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부동산인 것처럼 올려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개 대상이 아닌 매물인데 올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내놓은 적이 없는 매물이라든지 내놓긴 했는데 급매로 급전이 필요해서 내놓긴 했는데 다시 돈이 생겨서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미끼 상품으로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급매에서는 빠졌지만 급매 딱지를 그냥 붙여놓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계약을 다 했고 계약자가 계약금까지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재하는 매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으면 사실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 집을 처분할 수가 없거든요. 처분할 권능도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주인이 이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중개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허위 광고 사진을 올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 매물의 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의 사진을 좀 올려놓는다라든지 훨씬 더 좋아 보이게 포토샵을 한다라든지 이런 매물을 다 허위 매물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자취할 때 집 보러 네. 참 많이 다녔는데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넓은 집이 이 가격이라고 해서 네. 가서 봤더니 굉장히 비좁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관광 렌즈를 써서 찍어 올리는 사진들이 네. 대부분인데 이런 것도 허위 매물일까요? 사실 관광 렌즈를 사용한 것까지는 허위 매물이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서 올린 자취방의 90%는 허위 매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군요. 그 정도까지는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허위 매물의 종류가 있으니까 반드시 눈여겨보시고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네. 허위 매물을 가려내는 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런 허위 매물 왜 올려놓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람의 심리가 좋은 집을 보러 갔다가 다른 매물을 보고 오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주변에서 평판이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손님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광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근데 2억이 부족해서 못 사고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갑자기 내가 정말 입주하고 싶은 그 단지에 8억짜리 매물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혹하는 마음에 그 해당 매물이 등록된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겠죠? 무조건 가야죠. 그렇죠. 무조건 가야죠. 그럼 그 중개업자가 반드시 보러 오라, 당장 오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러 가게 되면 막상 가보면 이미 그 집이 너무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 계약이 체결돼 버렸다. 혹시 괜찮으시면 비슷한 평수의 다른 매물이라도 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까지 갔는데 집을 한 채도 안 보고 오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간 들여서 네. 갔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물도 좀 보고 오게 되는 그런 광고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몇 달 전에 집을 실제로 보러 갔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기대를 막 하고 갔죠. 알고 보니 허위 매물이었음을 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이 집 너무 잘 팔리는 단지여서 오전에 보고 오전에 계약을 안 하면 저녁에 못 산다. 이미 집이 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알면서도 따라가서 괜히 몇 개 매물을 보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법률 전문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허위 매물 때문에 결국에는 현장에 네. 또 건물을 보러 가는군요. 가야죠. 네. 자, 그런데 이런 허위 매물 혹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허위 매물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또 받게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가짜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한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좀 하면 되냐면 국토교통부나 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안타깝게도 허위 매물을 올린 사람이 진짜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사실 신고에 대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허위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일 좋은 상황은 허위 매물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당하지 않는 것일 거예요. 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저렴하면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국토교통부에 보면 실거래가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평균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평균 시세보다 너무 싸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선 싼 게 비지떡이라고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 사진이 너무나 고급지고 화려하게 난 경우에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분양 당시에 모델하우스를 찍어놓은 상황인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 인테리어 업체들이 좀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 같은데 본인들이 시공한 사진을 좀 올려두거든요. 그런 집을 마치 해당 매물의 물건, 해당 매물의 사진인 것처럼 올려두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보기 좋다라고 한다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세 번째로 등록 일자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매물 등록 일자가 2년 전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되게 좋은 집이고 좋은 단지고 인기 있는 매물의 가격까지 괜찮은데 등록 일자가 좀 한참 전이다라고 한다면 안 팔렸다라는 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일자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물 정보, 12가지 기본 정보를 등재하게 돼 있습니다. 집값이라든지 또는 면적이라든지 주차 대수, 방 개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두도록 지금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불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든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뭔가 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계속 재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뭔가 계약을 계속 재촉하는 것 같고 뭔가 이 집을 계속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중개 수수료를 얻기 위함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생각할 시간을 주면 잠깐만 생각해봐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사기꾼들은 항상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거래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현장 실매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진이랑 차이가 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내가 생각했던 집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평소에 귀찮아서 임장 도는 거 너무 힘들어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직접 가서 내 발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가짜와의 싸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가끔 허위 매물은 그냥 애교인 수준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상 계약을 했음에도 돈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케이스일지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10년 넘게 모은 5억 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B 씨.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근저당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매도자의 신분, 계좌 확인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년 뒤에 터졌는데요. 소장 하나를 받게 된 겁니다. B 씨가 D은행의 근저당권 회복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전 소유자가 매도 직전 대출을 받은 뒤 상환 완료 서류를 위조해 D은행의 근저당을 말소시켰던 겁니다. 집을 뺏길 위기에 처한 B 씨,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변호사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분명히 매도자의 신분도 확인했고 계좌, 그리고 또 등기부 등본을 3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위조 서류로 인해서 말소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3번이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눈에는 너무나도 깨끗한 등기부 등본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사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분도 확인했고 계좌도 확인했고 등기부 등본까지 3번이나 확인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싶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근저당권 말소가 거래 과정에서 말소된 게 아니라 이미 거래하기 전에 매도인이 말소를 시켜놨던 거라는 네, 말씀인 이 거죠? 사안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은행이 한참 뒤에 한 1년 뒤에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바로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 회복 청구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 이 정도로 피해자가 확인을 많이 했고 등기부 등본도 3번이나 떼봤는데 사실 법원이 은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생각이 많이들 드실 텐데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법원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전부 다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이걸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저당권 회복 등기를 해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이유가 등기부 등본에는 공신력이 없다가 바로 근거였습니다. 아니, 네.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서류 중에 하나가 등기부 등본이고 그걸 필수적으로 떼봐라라는 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데 네. 왜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등기부 등본은 사실상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여서 얼마나 그 집에 빚이 있는지 어떤 사실관계나 좀 권리관계 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이기 때문에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거는 효력이 인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에 공시력은 있어요. 공시력이 뭐냐면 집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적으로 알려서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에 1,000원만 딱 내면 우리나라 모든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도 네. 아나운서님의 집 주소를 알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어떤 오.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희 집 주소만 알고 있으면 보실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걸 네. 바로 공시력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공신력은 없습니다. 공신력은 뭐냐면 그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좀 보호를 해주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서를 믿고 거래를 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황당하죠. 네. 근데 왜 책임을 져주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등기 기록이 상당히 많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신력을 부여하려면 대대적이고 전폭적인 토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보상책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도 따로 또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토지 관계, 토지 조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수조사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걸 보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관에서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해줄 것인지도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만약에 은행의 이 근저당권을 어쨌든 실행을 해야 되면 이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1년 후에 이걸 그럼 경매에 붙여서 네. 처분한 다음에 그중에 은행에게 갚아야 될 채무 부분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A씨의 사안 같은 경우에도 A씨가 5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은행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 3억 5천에 다른 채권자들의 어떤 채권까지 포함해서 A씨가 경매를 통해서 돌려받았던 돈이 단돈 1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상 4억 원가량의 손해를 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다고 해도 네. 선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이 매수인을 좀 보호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6년에 니코틴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편을 아내가 니코틴 원액을 주입을 해서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경우에 자식도 없었고 부모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최선순위 상속권자가 바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였습니다. 근데 사실 아내가 상속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혼인신고서를 위조를 해서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효인 혼인 관계인 사람이 빠르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집을 또 다른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선의의 매수인이 매수할 당시를 생각해 보면 등기부 등본이 아주 깨끗하게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당연히 아내와 소유자 명의도 동일하고 신분증도 확인해봤을 때 똑같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진짜 아내의 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애초에 혼인 신고 자체 무효 사유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실을 조카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법원에서도 혼인 신고 자체가 무효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혼인 신고서를 위조했다는 것도 유죄로 판결이 났거든요. 조카가 알고 이 매수인에게 나한테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조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의의 매수인인 A씨가 이게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념상은 좀 그렇잖아요. 네. 모르고 샀는데 이 매수인을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조카라는 사실을 사실 실제 소유자가 조카라는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매수를 할 당시에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도 아내였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신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명의신탁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인 제3자를 보호해주곤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 알아서 할 것이지 이걸 법원에서 너를 보호해 줄 수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판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실제 있었던 사건 케이스를 또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매도인이 위조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잖아요. 그러면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이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건데 혹시 등기소에서 제대로 위조 서류를 판별해내지 못했거나 걸러내지 못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등기소 입장에서 등기소한테 아마 책임을 너무나도 묻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등기소는 형식적인 심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의 외형이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외형을 갖추고 있기만 하면 사실 그 안에 사실상의 권리관계 이런 것들은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등기관한테 어떠한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고의나 과실로 위반을 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등기관 입장에서도 어떠한 의무도 없고 법적으로 내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이게 진짜 조카의 집인지 아내의 집인지를 알아봐 줘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기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보면 법률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라는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도 위반한 바가 없는데 거기다가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 애초에 국가배상법 위반에 구성 요건 자체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 등기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피해자가 직접 전주인과 같은 사기꾼에게 직접 어떠한 소송을 제기를 해라. 우리는 등기소든 또는 국가를 상대로든 어떠한 소송도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알아서 좀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데 사실 부동산 거래 금액이 워낙에 또 고액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해외 도주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미 그 거래 금액을 빼돌려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판결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집행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그 가해자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전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역시 부동산 계약 참 쉽지 않구나라는 쉽지 생각이 않습니다. 듭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사를 앞두고 많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 찾아다니면서 상담받고 또 매물 확인하면서 불안하실 거예요. 저도 한 1년 반 전에 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거 나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서류 어떻게 꼼꼼하게 체크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지? 내 네. 재산 이거 혹시 한순간에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 사례에서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등기부 등본 확인해라. 이거를 충실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법률가의 입장에서 네. 최소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 전에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셔라 하고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등기부 등본 확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드시 계약 직전에 직접 등기부 등본을 뽑아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그 자리에서 출력해서 출력 네. 시간까지도 꼭 봐야겠네요. 출력 시간까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소 사항 포함으로 꼭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등기부 등본을 뽑으면 현재 이 집의 상태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상세까지, 이 말소 사항 포함까지로 뽑아야 이 집에 어떤 권리관계가 그 전에 있었는지, 실제 소유자가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이전이 된 것인지, 집의 역사를 전부 다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사기를 당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계약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보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요즘은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심지어 저당권을 설정해서 공인중개사와 짜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속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 팀으로 움직이는군요.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직전에 가장 근접한 시간에 직접 등기사항 말소 포함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기부 갑구에 보면 소유자 명의가 있거든요. 그 소유자 이름을 실제 신분증상 소유자인지 신분증과의 명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계약금을 송금하실 때도 계좌의 명의인이 부동산 갑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또 하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 1년 내에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인지를 좀 알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 서류로 좀 말소가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고요. 네. 또 네 번째로 가등기가 적혀 있는 집은 등기부 등본에 가등기가 적혀 있는 집은 절대로 그냥 구매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등기가 웨이팅 시스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등기가 이미 걸려 있는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잔금을 넣고 입주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까지 체결을 해버리는 경우에 내 등기가 그 사이에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 계약한다고 돈도 쓰고 본등기까지 체결하는 등기 비용도 다 내고 다 냈는데 결국 내 집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상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어요. 네. 계약을 다르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부동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건 사실 어지간하면 다 그냥 받고 나가거든요. 아직까지 등기가 남아있다는 건 부동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등기까지 체결을 한 것이고 그러면 아마 전 소유주가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제적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조금 구매를 주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근저당권, 가처분, 가등기 같은 것을 설정이 없는 상태를 잔금 일자까지 유지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위반 시에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고 위약벌 금액을 배상한다라는 식으로 이런 특약을 하나 넣어두면 혹시 모를 상황, 혹시 모를 피해를 조금이나마 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팁 쭉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 생방송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부동산 계약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 결국 나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철저한 확인과 신중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봄 이사 계획 있으시다면 오늘 짚어드린 체크포인트 계약 전에 반드시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